그리고 2장에서는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분노라는 감정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즉 뭐냐? 분노는 컨트롤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학생이 예를 들죠. 선생님, 분노라는 거는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저께 식당에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한 종업원이 저한테 와인을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나가지고 막 점원에게 화를 냈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자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당신의 주머니에 칼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을 찔렀습니까? 라고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라고 하니까, 자 분노가 컨트롤이 됐네요. 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예를 들면은 딸하고 엄마가 굉장히 집안에서 싸우다가 막 엄마랑 막 말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딸이 문을 확 밀치고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그 다음에 딸이 띵동 하는 벨소리가 들려가지고 엄마가 뭐야 하고 딸한테 소리를 쳤겠죠.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분노라는 거 이렇게 금방 컨트롤 되지 않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누가 박았어. 짜증이 나가지고 이러고 나왔는데 내가 아는 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왜 그러셨어요. 조심 좀 하셨어야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도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토론을 하다가 논쟁이 벌어지죠. 우리 특히 TV 프로그램 보면 많이 나오죠. 정치에 관련된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는 도중에 얘기가 진행되다 보면은 이 토론이 논쟁이 돼버려요. 그 논쟁이 돼버리다 끝에는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바뀌죠. 너 같은 놈이 그러니까 정치가 안 되는 거야. 이 나라가 망하는 거야. 하면서 인신공격을 해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상대방은 나랑 더 이상 토론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저 나를 비난하고 도발하고 권력투쟁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그냥 굴복시키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상대방과의 논쟁에서 이겼다고 한들 그 상대방은 보복이 들어와요. 복수를 하죠. 제가 인간관계론에서 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 결국에는 결투를 신청해 왔다고요. 비판을 받았을 때 사람은 절대로 죄송합니다 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기고 원하는 걸 못 얻는 것보다 차라리 상대방한테 지고 원하는 걸 얻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옳아도 절대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아라. 사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이 아들러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는 옳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내 의견이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 상대방의 의견이 틀린 게 돼버리기 때문에 권력투쟁에 결국엔 나도 발을 들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사실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3장에서는 열등감이란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선 모든 인간관계,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돈 문제도 그래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거는 누구와 비교했을 때라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이라는 거는 종이에 불과한 거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90% 이상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 중에 열등감인 건데 결국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인간 자체는 우월성 추구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기력하게 태어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 우월성 추구의 욕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서 걷고
뛰고 그러는 것도 내가 무기력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열등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열등감 자체는 본래는 나쁘지 않아요. 열등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열등감은 오히려 우리를 발전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가 안 좋냐? 열등 컴플렉스라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이 열등 컴플렉스란 뭐냐?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나 같은 건 나는 해봐도 안 돼.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못생겨서 결혼을 할 수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지만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있냐? 뭐만 아니면 나는 유능하고 우월한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학력만 있었어도, 내가 공부만 잘했어도 성공했을 텐데, 내가 정우성만큼 잘생기기만 했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는 못생겨서 지금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요. 그게 인생 열등 컴플렉스라는 거죠. 근데 이 열등 컴플렉스가 점점 커지면 어떤 식이 되냐? 우월 컴플렉스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는 사실 같은 거예요. 열등 컴플렉스가 심해지면 우월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 거짓 우월성과 불행자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거짓 우월성은 뭐냐? 열등 컴플렉스가 많이 심해지다 보면은 권력자 혹은 유명인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그 최민식 배우가 내가 너그 서정이랑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 이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자신이 열등하기 때문에 권력자와 나는 가까운 사이다 라는 우월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자기 공을 뽐내는 사람. 이거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어땠을 때는, 내가 잘 나갔을 때는 잘 벌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막 이랬다는 거죠.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우월 컴플렉스라는 거죠. 본인의 열등감을 참지를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우월감을 표시한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불행 자랑하는 사람들. 내 불행을 마치 자랑처럼 얘기해요. 나는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너는 절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죠. 이런 사람들은 내 불행을 오히려 반대로 우월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연약함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행복으로 유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 우월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특별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월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월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그거를 표현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책은 아들러 그리고 이 심리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인생은 타인하고의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하고 비교를 하는 건 건전한 열등감이지만 남과 비교하는 것,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좋지 못한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쟁의 끝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만 남기 때문에 열등 컴플렉스 그리고 우월 컴플렉스가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한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해요. 예를 들면 친구가 아주 좋은 남자와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아주 잘생기고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면 여자들은 그걸 순수하게 축복해주지 못하죠. 걔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거는 경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나를.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인간관계에서 경쟁이란 단어 자체를 없애라는 거죠.